개성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개성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생각의 자유? 아니면 뭐 행동, 살아가는 방식의 이해하는 자유? 바로는 개별성이란 그런 거죠. 정부에서 이번에 광장에 차벽을 친 것이 정당한 그 집회의 자유, 개인의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시. 여러 각도에서 그 문제를 비평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자유론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밀 선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저는 그냥 제한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 밀의 논리에 따르면 정당해요. 정당한 제한. 왜 코로나19는 이렇게 하는데 산업재해는 안 될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차벽 문제는. 자유론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145쪽 아랫부분에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색깔대로 살아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결과는 뭐 그러더니 꼴 좋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의미 이런 것들은 주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각자가 만드는 거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려면 자기가 선택한 삶이라 돼요. 그것이 개별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앞에서 지금까지 왜 내면의 의식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소수파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할 자유 이런 걸 왜 미리 그토록 열렬히 옹호했느냐를 보면 최종적인 종착점은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길게 그 문제를 얘기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각자가 자기 성정대로 뻗어나가서 예. 조화를 이루는 더더욱 분재를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분재는 강제로 만든 거예요. 그 나무의 생명력과 지향과 본성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무를 왜곡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할 때 분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요구와 소망,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늘 살피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돼요. 이런 거에 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내 모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때도 이 문장을 생각했죠. 지금 공수쌤이 읽어주신 그런 문장들이. 한국은 개별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때로 그 과정이 원만치 않거나 또는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빚어지는 비극들, 특히 청소년 10대 사망 원인 압도적 1위가 자살이잖아요. 20대도 압도적 1위가 자살이거든요. 저는 나무가 자기 성정대로 뻗어나가지 못해서 부러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다 his own mode, 이게 자기의 모드를 찾고 그 모드대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기회 이런 것들이 차단되고 봉쇄당하고 방해받는 이런 데 따른 것은 혹시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개성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개성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생각의 자유? 아니면 뭐 행동, 살아가는 방식의 자유? 미래의 사상의 토대에는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리주의는 요약하면 그런 거죠. 취할 공짜의 이익이 있잖아요. 유틸리테리언이즘. 공공할 때 공짜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익을 취한다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는 유틸리테리언이즘, 유틸리티, 효용, 쾌락, 즐거움 이런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제 사고방식, 철학 이런 것들 유틸리테리언이즘.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두 주인을 섬겨요. 쾌락, 고통.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는 그 사람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이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최대의 행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거는 또는 쾌락이라는 거는 개인 간의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쾌락을 뺏다가 저 사람이 줬다고 해가 저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얻은 쾌락이 저 사람이 뺏긴 쾌락보다 크다 작다 이런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렇겠네요. 모두 취향이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인터퍼스널, 개인 간 비교, 양적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치상. 그러니까 이 이론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 하면 어떤 사회개혁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부자 이재용 씨한테서 1조 원을 가져다가 조세로 징수를 해서 가난한 사람 100만 명에게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1조 원으로 잃어버린 빼앗긴 이재용 씨의 효용과 그 돈을 나눠받은 100만 명의 증가한 효용 사이에는 후자가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개인 간 양적 비교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사회를 개선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선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에서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사회적 선이 돼요. 이 원리에 따르면 벤담의 논리에 투철하면서 완전 보수주의 이론이거든요. 모든 종류의 국가 개입과 개혁 조처와 재분배를 다 반대하는 철학이에요. 이게. 아, 그렇게 연결되는 예. 거예요? 그 경제학에서 그게 그렇게 쓰였는데 밀은 벤담의 제자인데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이 밀의 생각은 어디로 갔냐 하면 그래 좋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그래. 근데 무엇이 고통이고 쾌락인지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줘야 돼. 그게 개별성이에요. 근데 밀의 고민은 그럼 이렇게 하면 사회 전체가 다 잘 될까?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을 보장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 각자의 개인에게 행복한 일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확실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타인의 어떤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그거예요. 언제 개별성을 자유를 완벽하게 제한할 수 보장해주자고 미리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사회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국가 또는 사회가 어떤 개인의 자유의 행사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인정하고 그러나 행사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게 제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개별성이란 그런 거죠. 4장의 맨 첫 문장이 그렇다면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정당한 한계는 어디인가? 사회의 권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삶에서 개별성에 속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사회에 속하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미리 이 4장에서 펼치는 논리 되게 단순해요. 각자가 개별성이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162쪽에 나오는데요. 어느 누구의 어떤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롯 단지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이 경우에 각 개인이 그런 일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법적 사회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남을 파괴할 권리는 없어요. 나의 행위가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그냥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침해해요. 아니 올림픽 경기를 하면 누군가 금메달을 따면 딴 사람은 금메달 딸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론은 굉장히 명료해 보이는데 명료해 보이는 만큼 많은 논쟁점을 안고 있죠, 사실. 밀 선생이 끝까지 못 밀고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밀 선생의 성격 때문이었던 게 아닌가 저는 짐작하는데 이분이 되게 절충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요. 이게 어떤 계산의 결과라기보다는 his own mode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어떤 기질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적용의 문제라고 해서 뒷부분에 다뤄놓기는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갔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더 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럼 어떤 경우를 부당하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냐 해서 입법의 원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입법의 원리가. 맞습니다. 헌법 37조에 자유를 제약할 수 없으며 제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제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유를 제약할 때는 법률이 필요한데 법률은 뭘 제약하냐 하면 부당하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죠. 결국은 입법의 원리에 관한 논의로 더 진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자유로운이라는 다분히 철학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요. 예. 그래서 입법 원리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왔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제목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에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한 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당하게라는 이 제약 조건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현실에서는 의회 입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혀 성격이 다른 책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자유론이라는 제목에 부합하는 최초의 이 책이 다루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고 미리 제시한 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미일 선생의 이 논리를 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어떤 사안들을 조명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을 것 싶습니다. 같아요.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사람에게 덜 좋거나 해악이 더 심하거나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비가치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가치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됐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마약이에요. 그 개인이 그 문제에 관해서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는 주체가 아닌 제품,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현실 최근 주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던져볼게요. 차벽인데요. 정부에서 그 연휴에 집회가 지금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집회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니까 경찰차를 동원해서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못하게 차벽을 이제 설치를 했고 또 설치하려고 계획도 했었잖아요. 그거 보고 굉장히 거의 하루 정도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광장에 차벽을 친 것이 정당한 그 집회의 자유, 개인의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시나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 신고를 반려하고 경찰이 그다음에 집회를 강행하려고 할 때는 이제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그 문제를 비평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자유론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밀 선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저는 그냥 제한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밀의 논리에 따르면 정당해요. 정당한 제약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 개입이 정당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역어로. 김훈 선생이, 소설가 김훈 선생이 거리의 칼럼이라고 한결에 종종 쓰시는데 거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그 합동분향소를 다녀오셔가지고 막 개탄을 하셨어요. 원인도 분명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못 막는가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는 명복을 빌어야 되느냐. 코로나19 막듯이 막으면 산업재해 지금 우리가 연간 한 2,000명 내외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겨우 2만 5천 명, 3만 명이 안 되는 수준에 사망자가 500명 미만이에요. 근데 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비금전적 비용을 치르고 금전적 비용을 투입했어요. 근데 왜 코로나19는 이렇게 하는데 산업재해는 안 될까요? 이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차벽 문제는.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가요? 저는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냥 큰 차이를 어디서 보냐 하면 그 위험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산업재해라는 리스크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개별적 사건이에요. 독립적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내가 당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직종이 다르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건 자체가 개별적이고 상호의존성이 없어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근데 전염병은 어떤 거냐 하면 누군가가 전염병에 걸리면 내가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독립적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위협을 느껴요. 객관적으로 내가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시키고 접촉자들을 분류해내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것도 막 환영하고요. 생활수칙 엄청 잘 지켜요. 막 손소독하고 막 엄청 잘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이 리스크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차벽은 이 밀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그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그리고 지난번 8.15 집회 때 대규모 확산이 한번 이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자유권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부당하게라는 부분에서 예. 오히려 집회를 하는 것이 부당해요. 부당하다. 예, 부당해요. 타인의 생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예요.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침해, 그 행동 자체가 부당한 침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지 않으면 정부가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유의 제약과 코로나라는 지점에서 예를 들면은 팔찌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QR코드를 찍는 것, 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까지 제약당하는 게 사실 정당하고 우리는 다 그거 맞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오남용의 위험이라는 것은 어느 행위에나 있는 법이지만 지금 초기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감염 확산 고리를 찾아가는데 에러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그거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려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QR코드를 찍거나 뭐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이런 경우에 지나친 것들이 있었죠. 뭐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 쓰게 한다든가 전화번호만 적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내가 감염 위험이 있는 공간에 감염 위험이 있는 시간에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 QR코드로 찍는 남긴 것도 나의 예. 행적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저 같은 경우는 QR코드 찍을 때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 시간에 나하고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내가 그걸 알기를 원해요. 나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를. 밀 선생님의 이론에 따르면 이럴 때는 확고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어떠한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적인 한계이기도 한데 이 공리주의 토대 위에서 자유론을 전개를 했잖아요.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겪은 나라인데 템즈강이 다 오염돼서 물고기가 못 살았잖아요. 그때 이미. 그 런던 스모그라는 거. 그거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보다 더한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템즈강을 누가 오염시키냐? 기업들이 다 오염시켰어.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과학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근데 미일은 그 시대에 이미 그 증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눈에 보이던 시점에서 살았는데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 수조차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개인에게 맡겨서 안 되는 영역이 아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외부 효과, 이게 external effect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러는데, 이익과 손실이 오갔는데, 시장을 통해서 정산이 안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많아요. 그 외부 효과라 그러는데, 거래 시스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피해는 사회에 가고 이익은 자기가 챙겨요. 그러니까 손실을 사회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거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거고요. 유통업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부당하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없는데 모두의 삶을 위협하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 자유론으로는 응답이 안 된다고 봐요. 이 과학혁명 이후에 생긴 이 생태계의 파괴, 신물질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 이 자유론은 너무 소박한 거예요. 자유론의 철학, 정치사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은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에코 딕테이터십이라고 그래서 환경 독재. 환경 독재라는 개념이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 제국을 만들고 글로벌 차원의 환경 규제를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류는 이 지구상의 다양한 종들과 함께 절멸할 것이다. 하는 게 이 환경 독재론의 이제 심리적 배경이 됐던 현실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밀 선생을 탓하기보다는 이 책
께서 펼친 그 개별성의 논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한 측면, 타인과 맺는 관계, 국가,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의 관계라는 한 측면의 어떤 문제를 다룬 것이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한 문서가 아니다. 근데 이제 흔히 아담 스미스 이론도 그렇고 미러 이론도 그렇고 그냥 맹목적 이윤 추구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써먹는 경우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화도 나고, 미러 이론이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좀 그런 양면의 감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정치 사상으로 보기보다 인생론으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3장 개별성 챕터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정치 이론, 정치 사상, 정치 철학 이 문제 이전에 그 인생론으로 이 3장을 받아들이면 문장 하나하나가 멋진 문장들이 많아요. 왜냐면 문장이 이쁜 게 아니라 거기 담긴 생각이 이쁜 예뻐서. 거죠. 예. 행복이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요. His own mode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my own mode, 내 방식대로를 찾는 게 우리 삶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회가 괴짜들을 억압하고 그런 사회예요. 사회적으로 주어진 라인을 벗어나서 삐뚤빼뚤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일탈행위자로 규정하고 위험하게 보고 이런 사회에 여전히 많이 나아졌지만, 이 사회가 온전해져야 내 삶도 온전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요. 사회가 온전치 않지만 나는 my own mode, 나는 나의 삶의 양식을 이 안에서 찾아나가야 돼. 사회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계속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드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게 정치 이론으로서 받은 어떤 배운 점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인생론으로서 이 자유론을 받아들인 그런 거 굉장히 컸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치 이론을 학습하는 일환으로서 이 책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미래의 인생론에서 마이 오운 모드를 찾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는데 격려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소감이. 자연스럽게 자유론을 인생론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저자가 50여 년에 걸친 자기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축약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연적이고 독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유론 표지를 보면요, 인간의 삶에서 각자가 최대한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